아내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당신이 우리 퇴직금을 다 날렸다고?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었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넉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12월 제가 28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감하며 받은 퇴직금은 얼마 정도였고 영희와 함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상품을 알아봤었죠. 여보, 금리가 너무 낮네.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돼? 영희가 은행 직원이 건넨 상품 안내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 예전 같지 않아.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은행 로비에 설치된 TV에서 한 경제 전문가가 나와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주식 시장이 좋을 거라는, 지금이 투자할 때라는 내용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정기예금에 넣어두자. 안전한 게 최고야. 그래, 우리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해.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맞아. 영희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튿날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영희에게는 서류를 더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죠. 창구 직원에게 정기예금 대신 주식계좌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액으로만 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퇴직금 전액을 주식계좌로 이체했어요. 영희는 모를 거야. 몇 달만 잘하면 돈을 불려서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어. 집에 와서 영기에게 정기예금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서류 처리 중이야. 일주일 후에 통장이 나온대. 그 후로 매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시장에 나간 사이 혹은 밤늦게 영희가 잠든 후에 휴대전화로 주식 앱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제가 산 주식들이 연달아 오르면서 수익률이 10%를 넘어섰어요. 역시 내 눈이 맞았어. 이 속도라면 몇 달 안에 몇 천만 원은 더 벌 수 있겠는걸.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둘째 주부터 주식들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수익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큰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정기예금 통장은 언제 나와? 벌써 2주일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늦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짜 정기예금 통장 이미지를 내려받아 포토샵으로 수정했어요. 예금주 이름과 금액, 은행 이름을 바꿔서 마치 진짜 통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영희에게 그 가짜 통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드디어 나왔네. 금리는 생각보다 괜찮고 다행이다. 이제 마음이 놓여.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식 손실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위험한 주식들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손실이 전체 투자금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며 다음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등할 거야. 지금 팔면 진짜 손해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판 거짓말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엮여가고 있었고 빠져나올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빠듯해? 영희의 질문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벌써 4월이었고 퇴직금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는 처참한 결과만 낳고 있었어요. 손실이 절반을 넘어선 건 3월 둘째 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그날도 빨간색 숫자들만 가득했어요. 이럴 수가 없어. 분명히 반등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고른 주식들은 하나같이 바닥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제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몇백만 원을 빼내서 주식에 추가 투자를 했어요. 손실을 만회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어? 영희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물어봤어요. 퇴직 후 적응이 쉽지 않네.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생활비 통장에서 돈이 빠진 것 같은데? 자동이체 설정한 게 또 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거 차 보험료 연납으로 바꿨거든. 할인 혜택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 요즘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생활비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큰아들 지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실 때 한번 뵙고 싶어요. 무슨 일이야? 결혼 관련해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가 작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주말에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영희가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들 많이 먹어. 고마워요, 어머니. 식사 후 거실에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올 가을에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드디어. 영희가 기뻐하며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뒀는데. 여보,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지?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지우의 기대에 찬 눈빛, 영희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그럼, 물론이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우가 깊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우가 돌아간 후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한다니까 정말 기쁘다. 퇴직금, 정기예금 해지해야겠네. 아니야, 급하지 않아. 만기까지 놔두고 다른 돈으로 먼저 해결하자. 다른 돈이 어디 있어? 생활비 통장엔 얼마 없고.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남은 생활비까지 모두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성공해야 해. 지우 결혼 자금이라도 마련해야지. 하지만 주식은 제 간절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떨어졌어요. 이제 원금의 20%도 남지 않았습니다. 5월 들어서는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보, 카드 결제가 안 되네? 한도 초과인가? 마트에서 영희가 당황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 내가 인터넷 쇼핑을 좀 했나 봐. 현금으로 계산해. 현금도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가서 줄게. 급하게 집 근처 ATM에 가서 현금을 뽑았어요.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안 남은 걸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적금 해지를 했습니다. 영희와 10년 넘게 꾸준히 넣어온 적금이었어요. 적금 해지 통지서가 왜 왔지? 며칠 후 영희가 우편물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금리가 낮아서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상의도 없이? 깜빡했어. 미안. 영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을 넘어서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당신이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은 적금까지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요. 이번엔 무조건 성공한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장 잔고 7만 원. 이것만이 우리 가족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당신이 우리 퇴직금을 다 날렸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그날은 5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는데 우편 배달부가 왔어요. 김민수 씨 우편물입니다. 카드사에서 온 연체 통지서와 은행에서 온 적금 해지 확인서였습니다. 영희가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카드 대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밀렸지? 그거는 적금 해지 확인서? 언제 해지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여보, 잠깐만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영희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모든 우편물을 테이블에 쏟아놨어요. 카드 연체 통지서만 5장이 넘었습니다. 당신 혹시 도박이라도 한 거야? 그 말에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도박을? 그럼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퇴직금은? 적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주식 투자를 했어. 주식 투자? 정기예금에 넣었다며?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그럼 나머지는? 영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전부 다야? 대답해. 퇴직금 전부 날린 거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영희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조금만. 닥쳐.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 영희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우 결혼 자금은?
우리 노후 자금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어떻게? 뭘로? 당신 이제 무직이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우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지우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연체 통지서들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지우야.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퇴직금을 주식으로 다 날렸어. 네. 뭐라고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퇴직금이요? 제 결혼 자금으로 쓰기로 한 그 돈을요?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제가 고개를 숙였지만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지난번에 분명히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도박을 하면서요? 도박이 아니야. 투자였어.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지우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투자요? 가족 몰래 하는 투자가 있나요? 그때 지민이도 들어왔어요.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지민아, 너도 앉아. 영희가 지민을 불러 앉혔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 돈을 다 날렸어. 네? 무슨 소리예요? 지민이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어요. 퇴직금, 적금, 생활비까지 전부 주식 투자로 잃었어.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그럴 뿐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현실이야. 영희가 연체 통지서들을 지민에게 보여줬어요. 지민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민이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가족을 위해서였어. 돈을 더 벌어서 너희들 좋은 일에 쓰려고. 가족을 위해서요? 지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속이고 가족 돈을 날렸다고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거짓말만 한 거잖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신부 측에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해결돼요?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때 영희가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버지 얼굴을 보기 싫어. 영희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적막하게 만들었어요. 지우와 지민이도 얼마 후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테이블 위에 흩어진 연체 통지서들이 제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28년간 모은 퇴직금, 10년 넘게 차곡차곡 모은 적금, 그리고 가족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혼자가 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염이 자란 채로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초라한 중년 남자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영희가 떠난 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었어요. 첫날 밤에는 영희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잠깐 친정에 간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영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민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가 이 가족을 망쳤구나.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남은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때서야 제 휴대전화에 설치된 주식 앱을 삭제했어요. 그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던 그 앱을 지우는 순간 뭔가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지. 저녁에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 돌아올 거야?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당신 얼굴을 보기 싫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더 이상 답장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이었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지우 결혼도 성대하게 치러주고 지민 취업 준비도 도와주고 영희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목적은 사라지고 오직 잃은 돈을 되찾겠다는 욕심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도박꾼이었구나.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주식 투자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지만 제가 한 행동은 도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지민이 집에 왔어요. 옷가지를 가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민아.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지민이 제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세요. 오빠도 화가 많이 났고요.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해요? 지민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엔 성공할 줄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이 놀랄 줄 알았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시다니.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나 정말 실망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민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돌이켜보니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영희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이번엔 다를 거야.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한 독촉 전화, 각종 공과금 납부 통지서들이 계속 왔어요. 저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53살의 퇴직자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원, 택배 분류 작업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했습니다. 며칠 후 한 물류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수 씨죠? 야간 분류 작업 지원하셨는데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첫 출근일 밤 저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택배 상자들을 분류했어요. 젊은 동료들 사이에서 일하는 53살 아저씨.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주식 차트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을 속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게 정직한 삶이구나. 한 달이 지나서 첫 급여를 받았어요. 백몇십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에 날린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었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는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부터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 중에 동료가 물어봤어요. 형님, 전 직업이 뭐셨어요? 회사원이었어요. 왜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주식 투자로 가진 돈을 다 날렸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 동료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봤나 봅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물류센터에서.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알고 있어. 언제 집에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짧은 통화였지만 영희의 목소리에서 조금의 변화를 느꼈어요. 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2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작업으로 인해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영영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가족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저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하게 살겠다고요. 밤늦게 물류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구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어요.